예, 안녕하십니까. 윤면식 부총재부입니다. 오늘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기자 설명회를 갖게 됐습니다. 먼저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에 대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 보고서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 중에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내용, 향후 정책 여건과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오늘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일반에게도 널리 알림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통합하여 발간하였으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물가 안정 목표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기조적 물가 흐름 분석, 저유가가 국내 금융시장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생산자 물가 및 수입 물가 하락이 제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 물가 관련 주제에 대한 분석을 종전보다 확충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정책 운영에 있어 고려한 금융안정 리스크 등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하는 데 유의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 경계감이 과도하게 확산되어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수출 변동 요인 분석,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현황 및 평가 등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의 보도 편의를 위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이라는 기자 설명의 참고 자료 형태로 별도 배포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자료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시대 유엄식 기자인데요. 그 뒤쪽에 보면 그 7페이지에 보면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이제 경계감이 확산돼서 정상적인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뭐 더 수요가 생기면 더 확충하거나 뭐 그 전체적인 틀을 바꿀 계획을 시사하신 건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확충하거나 그런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사실 저희들이 그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방안을 뭐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떠한 그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결정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신용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금융징계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시장 전체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치솟고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면은 그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다른 공개시장 운영을 통한 형태로 한국은행이 그런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어떤 방식이 쓰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런 그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준비는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예,
그 책자에 보면은요, 그 53페이지에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 갭이나 실업률 갭들은 좀 상당히 유유 생산력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56페이지 보면 실업률, 실질 머니 갭률이나 금융 상황 지수 뭐 이런 것들은 좀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뭐 앞에 거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조건인 것 같고요. 뒤에를 보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이유가 또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 머니 갭률하고 금융 상황 지수를 봤을 때 물론 저희 금융 상황 지수가 여전히 0보다는 높아서 완화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15년 이후 느낌을 보면 실질 머니 갭률은 계속 완화 쪽으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 금융 상황 지수는 오히려 긴축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그 금융 상황 지수하고 실질 머니 갭률이 최근에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한국은행이 저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도 또 밝혔습니다마는 그동안 기준금리는 내리고 그 금융징계지원대출 확대를 통해서 계속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취해왔습니다. 그 완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의 결과로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그 신용이 늘고 또 이 주가라든지 금리가 따라서 하락하고 주가도 뭐 견조한 이렇게 상태를 보이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은 상대적으로 잘 돼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물 경제까지 즉 우리 성장이나 물가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파급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의 실물 경제 상황은 우리 국내 금융 상황보다는 대외 여건이나 그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게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의 효과가 그 제약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하신 것처럼 그 실업률 갭이나 그 가동률 갭과 같은 데 있어서는 우리 여유 생산 능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물 경제에 대한 거죠. 그 실물 경제까지는 그 저희가 효과가 아직 덜 미쳤고 또 미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비교적 그 잘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 머니 갭률이나 금융 상황 지수는 완화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금융 상황 지수와 실질 머니 갭률의 차이도 그 실질 머니 갭률 자체는 보다 더 은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한국은행이 그 통화신용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면 1차적으로 은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좀 더 브로드하게 금융시장으로 전파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 머니 갭률은 이제 M2 즉 은행의 자산 부채 상황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완화적인 걸로 나타나고 실질 금융 상황 지수는 보다 브로드한 금융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긴축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덜 그렇게 완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보충 설명드리자면 아시다시피 그 금융상황지수는 그 50개 정도의 그 금융시장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해서 만드는 그런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하반기, 금년 초까지는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이 이제 글로벌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랬던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화 정도가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던 그런 그 특수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의 우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준금리 운용 본문 책 80페이지인데요. 기준금리 운용 부분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말이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하는 데도 유의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금융중개지원대출 엮어서 이야기한 부분하고 기준금리 운용 부분에 이 워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금리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의 움직임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돼 있고 그 이슈 분석인가요? 여기 보면 각종 근원 인플레 지표들은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설명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물가 안정 목표 관련해서 그냥 CPI보다는 이런 근원 인플레 지표라든지 여기 있는 내재 물가 상승률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하느니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이신 건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그 물가 안정 목표는 지금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가 중시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그 물가 안정 목표는 그 물가를 달성하는 시계를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까지는 뭐냐면 중기로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 시계에서 저희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아시다시피 공급 측 요인 즉 그 유가의 그 낮은 수준, 추가 하락 등에 따라서 CPI가 낮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그 공급 측 요인이 제거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나 다양한 여러 보조 물가 지표들을 보았을 때에는 그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기적인 현재 비록 소비자 물가로 본 물가 수준은 물가 안정 목표를 하회하는 1% 수준에 있지만은 중기적인 시기에서 다른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본 물가 안정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여러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물가 상황을 분석해 본 겁니다. 다음으로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리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밝힌 것처럼 현재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쓰고 있는 것이 저희의 그 금리 정책의 어떤 근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다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구조 개혁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에만 구조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정책은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좀 실물 경제를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완화적인 스탠스입니다만은 그런 스탠스 하에서 구조 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여쭤보려고 이 그 금리 정책과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같은 다른 어떤 신용 정책은 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소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무차별적인 신용 경색이 있다 그러면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터너티브가 아니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최근 정부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계속 그 한국형 양적 완화, 어제는 선별적 양적 완화 해가지고 그 양적 완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 한국은행에서 그 양적 완화 한국형이건 선별적이건 아무튼 양적 완화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은행 그 국책은행에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나 뭐 아니면 지금 그 전에 또 직접 출자를 하는 방법 등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가능한 부분 또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시고, 거기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만 만약에 어려우시면 현재 법 체계에서 가능한 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법은 사실 다 아시는 거고요. 어떤 게 현행법상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하는 거는
뭐 별도로 사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이 이건 좀 클리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적 완화, 한국형 양적 완화, 뭐 선별적 양적 완화 하는데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중앙은행 사람들이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양적 완화와 지금 이 한국형 양적 완화, 선별적 양적 완화로 돼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논의는 그 기업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쪽의 논의가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그 투영이 돼가지고 약간 그 컨셉이 좀 이렇게 중첩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그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칙적인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 국책은행의 그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민적 합의 또는 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인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이제 물가가 낮을 때가 좋으냐, 높을 때가 좋으냐, 뭐 장단점이 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점은 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점 부분만 많이 부각됐다는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저유가 때문에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이렇게 수출 물량이 줄어갖고 다 상쇄가 돼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올해 하반기에 물가가 좀 그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하셨던 배경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라는 일반적인 패턴하고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하반기에 물가가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게 우리 경제에는 그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지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 하반기로 가면은 물가 상승세가 좀 확대된다라고 본 거는 뭐 첫 번째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그동안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금년 그 1, 2월 중에는 뭐 배럴당 30달러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40달러, 50달러 수준으로 이제 40달러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 유가가 2014년 6월부터 이렇게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본 물가 하락의 기저 요인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더 이상 지금과 같은 그 1% 미만의 물가 상승세는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걸로 보는 거는 이제 유가 자체도 지금 대부분의 국제 기구들이 그 유가가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아주 완만하게 올라갈 걸로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유가가 좀 올라갈 걸로 보는 거고 또 저희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1, 4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2분기 이후에는 경기도 완만하나마 좀 회복되는 걸로 보았기 때문에 물가가 그 오름세를 탈 걸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이냐? 이거는 뭐 저희들이 물가 안정 목표를 2% 수준으로 정했을 때에 그 2%가 우리 국내 경제의 그 거시경제 안정이나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유지되는 그런 측면에서 2% 수준이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봤기 때문에 그 수준에 근접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물가 요인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답변하기 싫으실 한국협 양적완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금융중개 지원 같은 것들이 보통 중소기업들 그쪽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들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 마땅히 없는 건가요? 사실 그 통화 정책의 기본 원칙이랄까 이런 거는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기자님 질문은 중소기업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왜 대기업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정책 금융들을 총액 대출 한도 제도라는 걸로 바꿨고 그게 이제 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바꾸면서 사실은 좀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발생한 사건들이 주로 중소기업, 내수기업의 불리한 상황으로 경제 상황들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또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일종의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뭐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은 그러한 그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금융징계 지원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거를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대하면서는 그때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진짜 우리나라의 좀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성장서 회복을 위해서 기여하다 해가지고 그 지원 범위를 그때 중견기업으로 좀 넓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대기업까지는 안 갔는데요. 어쨌든 이 어떤 논리적으로 딱 그럼 중소기업 되고 대기업은 안 된다는 게 무차별적인 지원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정서나 사회적 공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그 우대 지원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아니냐 이런 그 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말씀한 아까 80페이지에 보면 국내 경제 회복세가 매우 완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매우 완만하다라는 표현은 4월 금통위 때도 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좀 경기 상황에 대한 한눈의 평가가 점점 좀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완만하다에 매우를 하나 더 붙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같은 거는 굉장히 어구를 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그런 어구들이 어떤 이제 좀 집필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이런 뉘앙스 저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보면은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뭐 저희가 완만하다를 매우 완만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런 뭐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 회복세가 미흡하다, 우리 잠재 성장 수준에 못 미친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정세라 기자고요. 그 뭐 양정화나 질문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 아까 이제 재정을 쓰는 것을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윤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 그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뭐 청와대 쪽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재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하는은 시간이 빠르다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이제 하는 쪽을 선호한다,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는데 그럼 이 그 이제 정부 쪽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는의 입장이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시급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재정에서 하는 거는 어렵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는 게 손쉽다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이 시급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업 구조 조정을 포함한 구조 개혁이 우리 경제의 그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원칙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한 절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민적 합의 내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거죠.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